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 전산회계 1급의 킬러 문항 내용 이어서 이제 전산세무 2급에 대해서도 킬러 문항, 다시 말해 이의신청에 들어왔던 내용들을 좀 정리해 보았습니다. 121회부터 127회차까지 최근 1년 동안에 시행이 되었던 기출문제 위주로 주로 수험생분들은 어떤 문제에서 어떻게 틀렸는지, 그리고 이에 대한 이의신청 답변은 출제자는 뭐라고 답변을 했는지 여러분들에게 쭉 정리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 보시다시피 일반 전표, 메인 매출 전표, 원천징수와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1차로 가지고 왔습니다. 함께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보면요. 일반 전표와 관련해서는 크게 파트 4개로 구분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이 파트 1은 유사한 계정을 좀 혼동하는 경우들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출제자들은 뭐라고 정확하게 답변을 해줬는지, 무엇이 정답이 될 수 있다고 했는지를 이야기해 보려고 하고요. 상계 처리 배우긴 했는데 실제로 기출문제로 들어가면 번번이 실수하는 친구도 있어요. 어느 포인트에서 이런 상계 처리들이 나오는지 다시 한번 정리해 보고요. 자, 거래처 반드시 써야 되는 건 알고는 있는데 왜 나는 실수할까? 여기서 여러분들이 꼭 챙겨야 될 거, 주로 여러분들의 이전 수험생들은 어떤 내용을 가지고서 거래처 실수를 많이 했는지 이것 좀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자, 이전에 시험 봤던 친구들의 실수가 곧 나의 실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잘 체크해 보셔야 될 거고요. 자, 예수금 선납세금 명확하게 정리한 친구들도 있겠지만 아직도 머릿속이 혼란스러워요 라고 하는 친구들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시험장 가서 풀고 나서도 선납세금을 보면서 예수금은 안 될까요? 예수금을 보면서 선납세금은 답이 될 수 없을까요? 라고 질문하는 거, 여러분들 그거 보시면서 포인트 명확하게 잡고 가셨으면 합니다. 자, 그 외에 메인 매출 전표와 원천징수에 대한 내용들도 이렇게 이의신청 부분 가지고 왔으니까요. 쭉 한번 같이 볼까요? 자, 제일 첫 번째 일반 전표에서 유사 계정에서 오는 혼란을 줄여라 라고 이렇게 가지고 왔습니다. 자, 여러분들 유사한 계정에서 혼란? 뭐지? 내가 뭘 혼동하고 있지? 자, 바로 이 문제입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는데요. 신축 중이던 사옥이 완공이 되었다고 하죠. 그래서 건설 중인 자산에 대해서 취득세를 납부하면서 나의 유형자산으로 되는 케이스입니다. 자, 이걸 대변에 건설 중인 자산이다 라고 정리하면서 건물로 이렇게 써줘야 되는 내용이었는데요. 신축 중이던 사옥이 완공되어서 라고 하는 문제를 보면서 이건 유형자산이니까 건물 202번 코드로 써야지 라고 바로 캐치하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안타깝게도 내용에 대해서 조금은 생각하면서 푸는 친구들, 즉 기출문제를 통해서 다져진 실력이 아니라 그냥 내가 기본적으로 프로그램에 대한 깊이 없이 그냥 시험장에 어느 정도 겉핥기를 하고서 간 친구들은 내가 이해하는 범위 안에서 계정을 찾으면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찾을 때 뭐가 검색이 되냐면요. 건물을 찾았는데 갑자기 얘가 눈에 보여요. 완성 건물이요. 자, 그래서 나는 건물이라고 쓰려고 했는데 잠깐만, 건설 중인 자산인데 혹시 우리 강사님이 나에게 건물이라고 알려준 건 완성 건물이라는 계정이 없어서 이렇게 좀 편협하게 좁은 시야로 알려준 거 아닐까? 이건 완성 건물이 좀 더 확실한 계정이 아닐까? 라고 하면서 안타깝게도 기출에서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으면서 거기 시험장 가서 이건 최초로 나오는 문제일 거야 라고 하면서 완성 건물을 쓰고 나온 거죠. 그리고 나서 봤더니 정답에 건물이래요. 아니, 건물보다 내 생각엔 완성 건물이 더 어울릴 것 같은데 이거 출제자 오류야 라고 하면서 이의 신청을 당당하게 넣은 거죠. 하지만 여기에 답변은 단호했습니다. 어떻게 단호했느냐? 152번의 완성 건물이라는 것은 사실 보시면요. 개정과목 및 조교 등록에서 재고자산 범주 안에 들어가는 코드입니다. 재고자산 범주 안에 들어가는 거라는 건 이렇게 옆에 보다시피요. 부동산 개발업이라든가 시행업, 그다음 건설업 이런 업종에서 쓰는 표현이라는 거죠. 우리 같은 제조 기업들은 이렇게 내가 실제로 영업에 활용할 목적으로 완공하는 것들은 유형자산 코드인 건물로 쓰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152번의 완성 건물은 절대 정답이 될 수 없었으니 혹시라도 나중에 이와 유사한 문제들을 본다면 절대 헷갈리지 마셔라.
자, 그다음에 현금 배당 결의와 이익준비금의 적립인데요. 이게 무슨 소린가 봤더니 잘 아시는 것처럼 현금 배당에 대해서 배당 결의를 하고 이익준비금 10%를 적립했다라는 내용인데요. 이걸 가지고서 현금 배당에 미지급 배당금이라고 쓰고 이익준비금은 1,000만 원의 10%인 100만 원을 쓰는 거. 이 부분을 이의신청하느냐? 아니요. 이 부분은 잘 씁니다. 문제는 바로 차변입니다. 분명히 문제에서 2월 이익잉여금 375번 코드를 쓰세요라고 했기 때문에 대부분의 수험생들은 당연히 의심 없이 375번의 2월 이익잉여금을 쓰셨을 거예요. 자, 하지만 여기서도 언제나 항상 새로운 세상을 개척해 나가는 이런 수험생들이 있어요. 이 친구들은 이 내용을 가지고서 미처분 이익잉여금도 정답이 될 것 같아. 내 생각에는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더 맞는 것 같아. 그래서 이 부분을 미처분 이익잉여금으로 이렇게 바꿔 놓은 거죠. 자, 누군가 이 얘기를 들으면 그래요. 그것도 일리 있는 것 같아요. 그것도 정답이 인정이 될 것 같아요.'라고 아마 누가 옆에서 또 이렇게 코치하지 않았나 이런 걱정도 듭니다. 자, 여러분들 이 부분 절대 정답이 될 수가 없습니다. 출제자는 자신이 분명히 375번만 정답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했으니 절대 미처분 이익잉여금 같은 거 가져다 쓰시면 안 되는 겁니다. 자, 요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 디테일 꼭 챙겨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이와 관련된 문제들 일반 전표 푸시면서 긴가민가 하는 내용들이 여러분들을 괴롭힐 일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기존에 나왔던 틀, 그리고 출제자가 몇 번으로 쓰라고 했는지 이런 부분들을 잘 활용해서 답을 쓰셨으면 합니다. 자, 그다음에 상계 처리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 상계 처리하는 내용들에 대해서 배우긴 했지만 여전히 여러분들이 무언가를 조회해서 써야 되는지 혼동이 될 때가 있죠. 자, 그래서 얘기 먼저 나눠보면요. 매도 가능 증권에 대한 내용인데요. 매도 가능 증권은 사실 전산 세무 2급으로 오면서 가장 반짝반짝 빛나는 파트입니다. 이 매도 가능 증권에 대해서 이제 내가 공정가치로 평가를 했기 때문에 1,220만 원이 나가는 것, 그리고 처분한 금액에 대해서 보통예금으로 들어오는 것, 이것까지는 잘 아세요. 문제는 뭐냐면 이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에 대한 이 자본의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에 들어가 있는 부분을 유추해내고 그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상계 처리한 이후에 나머지에 대해 처분 손익을 계산해야 된다는 걸 늘 깜빡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역시나 여기에서도 그냥 나는 매도 가능 증권 처분이익 80만 원이라고 했는데 정답 인정해주면 안 돼요? 라고 이의 신청을 했던 거죠. 하지만 출제자는 분명히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아니, 절대 그럴 수 없어. 분명히 얘기해줬잖아. 1150에 취득했다는 사실을 왜 얘기했겠니? 이 금액과 공정가액으로 평가 이익이 있었던 걸 상계 처리해주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처분 손익을 계산한다는 거, 너 이거 잊지 말아야지. 이게 바로 세무 2급에서 너가 학습해야 될 주요 내용이었잖아.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 부분 꼭 기억하시고요. 이 내용들에 대해 혹시라도 혼란을 겪을까봐 매도 가능 증권 처분 이익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해보는 이 검산 방식을 얘기해주죠. 검산 방식은 뭐냐면요. 처음에 취득했을 때의 가격과 매각하고 있는 이 순간의 가격, 요 두 개를 비교해 봤더니 1150에 사서 1300에 팔면 150만큼의 처분 이익이 발생하는구나 라고 하면서 역으로 이렇게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보시는 거죠. 자, 또 한 번의 상계 처리는 어떤 거냐면요. 바로 유상증자 시점이었습니다. 이 얘기는 최근에 기출문제에서 굉장히 자주 등장을 했던 문제입니다. 항상 증자라는 표현이 나올 때마다 대변의 자본금을 액면가액으로 쓰셔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보통 예금 이런 내용들을 이제 회계 처리를 하죠. 문제는 액면은 5억인데 차변의 보통 예금 발행가액이 7억이니까 2억 원의 차이에 대해서 주식 발행 초과금이 아니겠느냐? 라고 하는데 문제에서 명확하게 얘기합니다. 주식 할인 발행 차금 잔액에 대해서 조회하시라고요. 조회해서 처리하라는 얘기는 할인 발행 차금을 꼭 상계 처리해달라는 얘기겠죠. 자, 이런 내용들이 사실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을 통해서 최근에 기출문제 2번이나 등장을 했는데요. 구조도 굉장히 유사했고요. 똑같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차액에 대해서 주식 발행 초과금으로 이렇게 처리하는 내용이 나왔는데 앞으로 이제 나온다고 한다면
매입 소각하는 감자와 관련해서 감자 차익과 감자 차손 사이에 상계 처리 개념이 나올 수도 있는 거고, 자기 주식 처분에 대한 내용을 얘기하면서 자기 주식 처분 이익을 인식하고 싶은데 자기 주식 처분 손실이 있었다. 이런 식으로도 나올 수 있겠죠. 반드시 계정별 원장 가서 확인을 해 주셔야 되겠고요. 실제로 마지막 멘트가 없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계정별 원장에 가셔서 상대방 계정이 있는지를 꼭 체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출제자가 이 부분에 대한 멘트를 깜빡 잊었다 하더라도 프로그램을 통해서 조회되는 자료가 있었다고 한다면 정답은 그 조회된 자료를 통해서 먼저 할인 발행 차금을 상계 처리하고 나머지에 대한 내용만 초과금으로 쓰게끔 하는 게 확정 답안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 이런 마지막 멘트 조회해서 처리하세요라는 멘트가 없어도 반드시 이런 경우들 조회할 수 있어야 되겠더라. 자, 거래처 코드 누락하는 사고들이 종종 발생을 합니다. 채권 채무 계정에 대해서 반드시 넣어라라고 하는데 단순한 채권 채무라고만 표현을 하니까 자꾸 임차 보증금에 대해서 거래처를 등록하는 걸 빼먹더라고요. 이 내용은 임차 보증금에 대해서 내가 납부할 때도 나오고요. 이 임차 보증금을 회수하는 내용도 1년 안에 2번이나 이렇게 나왔었거든요. 근데 임차 보증금에 대한 거래처를 자꾸 누락해요. 자, 이 경우는 뭐예요? 임차 보증금에 대해서 납부를 하는데 먼저 납부했던 10% 계약금 빼고 나머지 차액을 납부하면서 이제 내가 그 건물로 세입자가 들어갔다라고 하는 개념이겠죠. 자, 이 선급금이든 임차 보증금이든 두 가지 모두 다 이런 계정들에 대해서 채권 계정에 대해서 반드시 거래처 쓰셔야 됐죠. 그래서 반대로 이렇게 임차 보증금을 납입할 때 거래처를 썼던 것처럼 나중에 회수할 때도 127회차에 이렇게 회수할 때도 반드시 임차 보증금에 대해서 대변을 기록하는 이런 상황에서도 당연히 거래처가 꼭 기록이 되어야 한다라고 여러분들께 언급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납부를 하는 상황이든 그것을 다시 되돌려 받는 상황이든 반드시 거래처 쓰셔라, 이 얘기를 해주고 싶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예수금 선납세금 잘 기억해 주셔야 되겠죠. 많이들 혼란스러워 하는데요. 자, 기본적으로 원천징수를 당한 상황인데요.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차변의 급여를 쓸 때 보통예금 통장에서 상대방이 내야 되는 소득세,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예수금의 상황, 즉 예수금이 대변에 오는 상황을 너무 많이 봤던 거예요. 그래서 반대로 이렇게 원천징수했던 세금들에 대해서 납부를 하는 상황으로 차변에 예수금이 오는 상황이 낯설었나 봅니다. 그래서 여기 차변에 원천징수세액을 쓰라고 하면 선납세금 아니야? 라고 생각하면서 이게 선납세금이라고 오해하는 친구들이 있었던 거죠. 자, 여러분들 잘 봐주세요. 지금 급여에 대해서 원천징수를 했던 세금, 즉 회사가 원천징수를 한 거죠. 내가 주체자가 되어서 원천징수를 했던 상황은 예수금으로 기록을 해 두셔야 됩니다. 자, 반대로 우리가 이 정기예금과 관련해서 이자 수익을 받을 때 법인세와 지방소득세를 빼고 나머지가 들어오게 되는 상황인데요. 이렇게 정기예금과 관련해서 원천징수를 당하는 입장입니다. 이런 원천징수를 당하는 입장에서는 이걸 바로 뭐라고 한다? 선납세금이라고 합니다. 자, 사실 그래서 세무이급은 그냥 공식처럼 기억하시면 돼요. 이자 수익은 뭐다? 선납세금이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자, 시험에서 요 법인세, 지방소득세 이런 명칭에 너무 연연해하지 마셔라. 사실 예술금도 그렇잖아요. 이 소득세든 아니면 국민연금이든 건강보험이든 상대방이 부담해야 될 걸 원천징수하면 걔가 뭐가 되든 다 뭐라는 거예요. 우리 입장에서는 다 이 예수금이었잖아요. 반대로 이자 수익과 관련해서는 법인세든 지방소득세든 상관없이 모두 선납세금입니다. 그래서 내가 원천징수를 당한다라고 하면 선납세금이다 라고 하는 걸 잊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장기 대여금에 대한 이자 수령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텐데요. 자, 여기서는 어떤 포인트 때문에 이의 신청이 됐었냐면 첫 번째 포인트는 장기 대여금에 대한 이자가 들어오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이자 수익이라고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수험생들 중에 일부가 여기를 장기 대여금 때문에 돈이 들어왔어 라고 오해한 친구들이죠. 그래서 여기에 장기 대여금 주감전자라고 처리했던 친구들 당연히
정답 인정이 안 됩니다. 자, 그리고 시험 문제의 가장 하이라이트 핵심인데요. 이렇게 이자 수익일 때는 선납세금으로 써야지라고 잘 기억하는 친구들도 있지만 혹시라도 내가 아직 명확하지가 않아요. 그러면 이 부분을 보시라고요. 원천징수세액을 자산으로 처리하세요 라고 한다거나 원천징수를 비용으로 처리하지 마세요 라고 하면 답은 선납세금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하나하나 여러분들이 힌트로 잘 캐치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절대 이 부분을 세금과 공과다 아니면 뭐 법인세다 소득세다 이런 명칭을 절대 떠올리시면 안 됩니다. 원천징수액을 자산 처리하세요라고 하면 선납세금. 자, 그리고 사실 앞에서도 얘기했다시피 이자 수익하면 선납세금 이렇게 연결해서 기억해 달라고 했던 거 여러분들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메인 매출 전표에 대해서도 살짝 보려고 하는데요. 메인 매출 전표는 크게 내용이 어려운 건 아니었는데요. 사실상 유형에서는 잘 하거든요. 유형 가지고 태클 거는 친구들은 거의 없었는데 계정에서 이 계정 아닌가요? 라고 하는 친구들이 종종 있었던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어떤 내용인가 먼저 봤더니 이 채권 추심 수수료와 관련된 문제가 나왔을 때요. 아무래도 채권 추심 수수료라는 게 자주 등장하는 내용이 아니다 보니까 조금은 혼란스러웠던 것 같아요. 그래도 문제에서 수수료 비용을 써 라고 얘기해서 쉽게 수수료 비용이라고 판단은 했어요. 문제는 이걸 가지고서 수수료 비용을 900번대 코드로 처리한 친구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건 곤란하다는 거죠. 매출 채권에 대한 회수가 지연이 돼요. 이런 표현들을 통해서 이건 내가 뭐로 해야 되겠구나. 800번대 수수료 비용으로 해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해 주세요. 실제로 수수료 비용이 시험에서 영업의 비용 코드를 쓰는 건 단기 매매 증권에 취득할 때 말고는 특별하게 문제가 영업의 비용 코드를 쓰세요 라고 이야기하지 않으면 모두 500번이나 800번의 수수료 비용을 씁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단기 매매 증권을 취득하는 상황이냐, 또 문제에서 영업의 비용으로 쓰라고 했느냐, 이 두 가지 상황이 아닌 이상은 500번, 800번 중에 선택하는 겁니다. 여기 공장이란 표현 없으니 800번만 정답이 되었던 거고요. 자, 그 다음 현금 영수증 발행분이다 라고 해서 유형이 현과이기도 했으니 나는 이걸 분개를 현금으로 했어요 라고 하는 친구도 있어요. 자, 문제는 현금으로 처리하게 되면은 입금 처리하면서 아래 회계 처리에 보통예금을 등록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얼른 편견을 깨셔야 돼요. 뭐냐? 현과라고 해서 무조건 분개가 현금은 아니구나. 이 분개를 혼합으로 처리하고 이렇게 보통예금으로 받았다라는 표현에 맞춰서 보통예금이라고 써야지 이걸 내가 함부로 현금이라고 혼자 판단하면 안 되는구나. 이런 것들 여러분들 잘 보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기계장치에 대한 외상 구입인데요. 이게 문제에서 뭐라고 하냐면 나머지는 3개월 후 지급할 예정이다. 외상으로 매입했다. 이런 표현을 써요. 자, 표현은요. 3개월 후 지급해야 할 예정이다. 아니면 월말 지급 예정이다. 아니면 외상이다. 라고 하더라도요. 차변에 기계장치잖아요. 즉 일반적 상거래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어떤 표현이 나왔든 상관없이 외상은 미지급금인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 절대 외상 매입금으로 쓰지 않도록 꼭 조심해 주셔야 됩니다. 이런 거 계정 하나 틀렸는데 혹시라도 정답 인정이 되지 않을까요? 라고 하면서 이의 신청하시면 출제자들이 안 돼, 안 돼. 이렇게 아주 단호하게 얘기해 줍니다. 자, 그래서 내가 앞으로도 외상 매출금인지 미수금인지 외상 매입금인지 미지급금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긴장하면서 봐야 되겠구나. 문장 안에 외상이라는 표현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외상 매입금은 아닐 수 있으니까 꼭 조심해야지라고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에요. 증빙 미발행 매출이다라고 해서 이제 뭐 상품과 상품 매출에 대한 내용들을 언급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것도 상품을 매출했다라고 했으니 당연히 상품 매출로 이렇게 처리를 해줘야 되는데 이와 관련해서 상품으로 그냥 처리를 해버리는 친구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런 걸 실수할까 싶겠지만 또 시험장 가서는 워낙 다양한 변수들이 있고
평소에 하지 않던 생각들도 내 온 에너지를 가져다 쓰다 보면 갑자기 헷갈리기 시작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아는 것도 실수하고 왔어요."라고 하는 친구들 얘기 많이 들었잖아요. 자, 이런 부분들 조심해 주셔야 되겠고요. 또 하나, 이 문제에서 "현금 영수증을 발행하지 않았다."라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 증빙이 없으니까 건별이겠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사실 직수출 거래 같은 경우는요, 계정 과목의 문제는 아니었고요. 이제 어떤 부분을 헷갈려 하느냐, 당연히 나에게 9월 5일 날짜의 내용을 언급하고 있어요. 9월 5 일은 사실은 언제냐면 선적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선적일의 환율에 맞춰서 선적일의 회계 처리만 매출에 대해서 처리하시면 돼요. 대금은 나중에 회수할 거기 때문에 실제로는 당일은 외상 매출이죠. 근데 자꾸 나중에 회수할 것까지 고려해서 이걸 가지고서 외환, 차익이니 뭐 이런 고민들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이 얘기 때문에 제가 늘 주의사항으로 뭐라고 하냐면 상식적으로 접근해 보셔라. 9월 5일 날 내가 9월 25 일에 환율을 알 수 있는 사람은 있다 없다? 없더라. 나중에 환율을 아는 친구들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 반드시 어디에 포커스를 맞추어라. 미래의 환율이 아닌 현재까지 알 수 있는 환율, 가장 최신 환율들을 고려해서 내가 회계 처리를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해 주셔야 되겠죠. 자, 여기까지 여러분들에게 일반 전표, 메인 매출 전표에서 나오는 내용들을 언급해 보았습니다. 이제 원천징수나 연말정산에서 자주 등장하는 이의신청 내용들이 남아 있는데요. 여러분들 너무 힘드시죠? 네. 집중하기 힘드실 것 같아서 강의 끊어서 다음 강에서 이 부분 좀 더 새롭게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정리하시고요. 여러분들 저희 다음 시간에 꼭 만나요. 안녕.